어디죠? 여러분들 50페이지에 21번 쉬는 시간에 풀었어 안 풀었어? 풀려고 노력은 했어요? 요게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재작년인지 재재작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런 뉘앙스 가장 내가 봤을 때 까다로운 축에 속하는 이제 그런 문제이거든요. 자, 50페이지 21번부터 쫙쫙 또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고 화학 결합, 뭐 이온 결합, 고온 결합 이런 부분은 뭐 하루면 끝나니까 4회차까지 해서 화학 끝내고 뭐 다음 주 마지막부터 해서 물리하고 자 봐볼게. 자, 여러분들 그 기억과 니은이 각각 뭐랑 뭐냐면요. 이제 전자와 양성자인데요. 그러니까 A나 B 같은 경우는 잘 봐봐. 생각을 해봤어야 돼. A나 B 같은 경우는 전자나 양성자 수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전자고 누가 양성자든 상관없이 똑같다. 이온의 경우에는 전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중성자가 상대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한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문자 하나 쓰시면 됩니다. K, K, 2K, 3K. 그렇죠? 질량수는 여러분들 뭐냐면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예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얘인지 모르지만 그쵸?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K가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1에다가 K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인정? 그래서 여러분들 요 A 더하기 K가 11이기 때문에 11 더하기 1이어서 B는 12다. 그래 여기까지는 하고 그만해야지. 그렇지? 여기까지도 안 했으면은 쉬는 시간에 정말 그냥 쉬고 싶었다. 좋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B가 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됩니다. A가 양성자이고 얘가 전자인지 얘가 양성자이고 얘가 전자인지.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정상인이 출제를 했다고 하면요 100%에 가깝게 실제 상황을 가정을 하고 무조건 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양성자야. 예? 양성자가 18이면 여러분들 2 더하기 8 더하기 8 몇 쪽이에요? 18쪽이거든요. 18쪽 A는 비활성 기체라 그랬잖아. 양이온도 음이온도 잘 안 되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양성자가 아닐 확률이 진짜 99.99%야. 만약에 얘가 비활성 기체인데 문제를 이딴 식으로 내놨잖아. 수능에서는 뒤지면 뒤졌지 그런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 진짜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 20년 30년이 넘동안 한 번도 없어. 아무리 내신은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면은 그 학교의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딴 시험 문제 냈다고 하면이.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양성자가 아니라 전자인 거를 먼저 트라이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안 풀리잖아? 그러면 이 새끼 진짜 미친놈이 하면서 얘가 양성자로 가면 돼. 오케이? 왜냐면 이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얘가 뭐 얘면 쟤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개 있으면 무조건 맞거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걸 먼저 트라이를 하는 거야. 왜 굳이 우리가 시험 시간 아까워 죽겠는데 그냥 반대되는 상황을 먼저 보냐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얘를 양성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얘를 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근거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얘가 여러분들 봐봐. 양성자가 11개고 전자가 11개여야 되는데 1 플러스 이온이 되면 전자가 10개 되잖아.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이렇게 존재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아름다운 이온이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얘가 전자야. 11개야. 그럼 얘도 여러분들 양성자가 몇 개 있었단 얘기야 원래? 12개 있었단 얘기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들 12개 있으면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온이 될 때 2 플러스 이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름다운 이온의 형태로 항상 만들어지는 거야. 최각전자가 8개 되는 형태의 이온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진짜 100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99.99%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개가 되고요. 여기가 17개, 19개가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는 여러분들 11 더하기 2K가 되는 거고 여기는 19 더하기 7K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겠죠.
17번이네요. 죄송. 이렇게 인정? 하자면 이거 그대로 푸시면 돼요. 11 더하기 3K. 지금 뭐냐? 자, 7A는 17 더하기 3 곱하기 K가 11 마이너스 A거든요. 넘기면 10A죠. 17, 33, 50. A는 5. 그래서 A가 여러분들 이제 5가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A가 오면 중성자수 몇이죠? 6. 오케이? 6이면 6.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비슷하다. K가 11이네요. 그렇죠? 얘가 22. K가 6, 12.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숫자를 되게 잘 짜놓은 거예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11, 23짜리가 제일 많고요. 예? 여기도 11에 K가 6이니까 18. 그쵸. 숫자 잘 만들어놨네. 그치? 30. 이런 거는 어디 뭐 따온 게 아니라 100% 본인이 만든 것 같은데, 숫자 되게 현실감 있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오케이? 17짜리 염소는 35짜리 질량수가 가장 많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잘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F는 잘 더해야 돼. 90 몇이었던 것 같은데. 자, 5 더하기 12 더하기 C가 얼마죠? 23. D는 17. 10. 90까지 안 가냐? 10. 씨, 이거 어떻게 하냐? 67. 오케이. 좋아요. 67. 맞아? A 5, B 12, C 23, D 17, 20, 40, 50, 67 맞잖아요. 그쵸? 니은 A와 B는 같은 주기이다. 같은 주기 맞죠? 그쵸? 얘는 2 더하기 3의 전자배치. 전자배치 한번 해볼까요? 그냥 복습하는 김에 2 더하기 3의 전자배치, 2 더하기 4의 전자배치, 2 더하기 8 더하기 1의 전자배치, 2 더하기 8 더하기 7의 전자배치. 오케이. 그래서 껍질이 두 개인 같은 주기 동그라미, C와 D도 3주기 같은 껍질 동그라미. D A, B, C, D 중 금속 원소는 B와 C다. 금속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금속은 얘 금속이냐 얘 뭐냐 하면서 뭐 우리 이거 얘기 안 했나? 뒤에 나오나요? 근데 얘 뭐라 그래요? 그래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붕소는 여러분들 뭐예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붕소는 준금속이라고 하죠. 얘는 뭐죠? 비금속. 얘는 금속. 얘는 비금속. 그래서 금속은 A와 B죠. B. C는 D죠. C죠. C. 죄송. C. X. 니은 디귿만 동그라미입니다. 좋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다 봤고요. 아까 여러분들 61페이지에 비읍 내가 X라고 했다며. 양성자수는 A보다 B가 큽니다. 동그라미죠. 비읍 동그라미. 인정? 오케이. 순간순간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쫙쫙 넘어가셔가지고, 쫙쫙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62페이지. 그 유효액전화에 대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잠깐 해보면, 아니, 근데 야, 그림을, 내가, 이거, 지금 언니가 좀 아파가지고, 지금 요구사항이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따라 그랬는데, 그림이 안 따져 있고, 자, 일단 62페이지에 유효액전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유효액전화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냐면, 느낌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결론만. 왜냐면 그게 결국에 시험에 나올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드물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핵 전하라는 게 있어요. 핵 전하. 핵 전하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핵의 전하입니다. 원자 핵의 전하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데 중성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핵 전하가 나오는 거야? 양성자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가 그냥 핵 전하량이에요. 양성자 수가 핵 전하량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수소야, 수소. 한 개면은 핵 전하는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양성자가 17개면은 핵 전하는 그냥 플러스 17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 이런 전자배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문제 보면은 플러스 8 플러스라기보다는 플러스 8, 플러스 16 이런 형태로 이제 나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 유효 핵전화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냥 핵전화가 아니라 뭔가 유효한 핵전화,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제 유효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얘 한번 볼까요? 자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요.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그냥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내뿜는 이 플러스의 기호는 얘한테 100%다 전달돼요? 전달 안 돼요? 다 전달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있고 학생이 여기 딱 한 명만 앉아 있어가지고 얘만 놓고 수업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나의 모든 역량이 얘한테 집중이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플러스 17만큼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이렇게 해서 6개, 7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얘한테만 내 모든 역량을 다 집중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봐줘야 돼. 봐줘야지. 만약에 이렇게 학생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만 보고 막 수업을 계속 해. 그럼 얘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냐고. 그렇죠? 그 다른 사람들도 뭐야? 약간 이럴 거 아니냐고. 얘만 보고 계속 한다 이거야. 그럼 또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서로 부담스러운 하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분산이 된다라는 건데 유효획전하는 사실 여러분들 모든 전자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도 지금 1학년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효획전하는 여러분들 2 전치사 하나 써주시고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 전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원자과 전자 연계가 좀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중 한 개입니다. 최외곽 전자 중 한 개. 그러니까 17번 전자 17개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인데 그 중에 하나하나 얘에 미치는 유효액전을 보겠다는 거야. 물론 여기에 6개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얘에 미치는 값이나 얘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얘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 똑같아. 같은 줄이면. 오케이? 근데 왜 이게 영향력을 받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아니 얘가 요 앞에 놈들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가 쫙 미치면 좋은데 뭔가 이 앞에서 이 새끼들이 막 좀 갉아먹고 이것들이 갉아먹고 하다 보니까 전달되는 게 줄어든다 이거야.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는 같은 레벨의 전자가 가만히 그래 막 노인네들처럼 목욕탕에 노인네들처럼 딱 터 잡고 바나나 우유 마시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자를 계속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마들끼리 부딪힌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고급 구문 나와야죠. 고급 구문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전자 사이의 반발을 고려할 특정 전자. 특정 전자는 최외곽 전자 중 하나이고요.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가려막기 효과. 우리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리움 효과라고 했었는데 요즘 가려막기 효과 몰라도 되고요. 전자 사이의 반발력.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들끼리 이게 궤도에 존재하지만 가려막는다 이거야. 그리고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끼리도 반발을 한다. 이런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구문입니다. 나돌리 버돌소 구문이 동사는 뒤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죠. 자, 나돌리 안쪽 껍질에 전자뿐만 아니라 같은 껍질의 전자 사이의 반발력을 갖는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0.85, 0.35 이런 그 인자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내비 두시고요. 어쨌든 결론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유효 핵의 전하가 100% 다 전달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 원인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시고 결론만 암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볼 거는 1학년 시험에서는 요게 끝이에요. 만약에 내면은 63페이지 맨 오른쪽 위에 주기적 경향성을 보는 건데 여러분 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기율표가 있으면 문제가 그냥 이게 끝이야. 예를 들어서 C하고 D를 물어봤어. 오케이? C가 누군지 D가 누군지도 알죠 사실. 그렇죠? 탄소와 플로린이잖아요. 니은 지문에서 유효획전하의 크기는 원자과 전자에 미치는 유효획전하의 크기는 C보다 D가 크다. 이런 걸 물어본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향성만 알면 돼. 경향성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주기적 경향성을 보시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큽니다. 그냥 끝. 오케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큽니다. 그래서 C와 D를 물어볼 거예요 아마. C와 D를 물어보면은 무조건 D가 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 A와 B를 물어보면요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면 크기 때문에 무조건 E가 큽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가 무조건 크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만약에 왼쪽 아래에 있으면 누가 크냐.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물어봤다고 치면은 얘가 오른쪽은 오른쪽이고 얘는 또 아래는 얘가 아래잖아요. 그렇죠? 누가 크냐 이런 거는 안 물어봐. 이런 걸 물어보려면 앞에 나와 있는 0.85, 0.35 이 계산을 여러분들에게 시켰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안 하고 넘어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만약에 물어보면은 오른쪽 아래라고. 예? 만약에 물어보면 안 나온다의 한 표지만 그냥 그게 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32번은 홀전전수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못 풀고요. 예제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오른쪽 아래. 오케이. 그것만 기억하라고. 오른쪽 아래. 좋아요.
요 4페이지 원자반지름. 자, 원자반지름을 비교적 자세하게 했다고요? 하지만 이 내용이 끝이죠. 자, 원자반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뭐만 아시면 되냐면 경향성만 알면 돼. 주기율표상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냐 저쪽으로 갈수록 커지냐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원자반지름을 사실 이제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요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원자반지름은 이러이러이러해서 얘가 클 것 같다.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가서 재면 됩니다. 그렇죠? 쟀더니 얘가 크대.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야. 아, 이 새끼가 크다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머리를 존내 굴려서 왜 그럴듯하게 얘가 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이론을 짜 맞추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원자반지름을 하기 위한 정도의 유효핵전화를 약간 배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원자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 여러분들 왼쪽 64페이지에 아래에 작은 글씨로 3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전자 껍질입니다. 두 번째는 유효핵전화예요. 핵전화라고 썼지만 유효핵전화고요. 자, 세 번째는 전자 사이에 반발력인데요. 여러분들은 야, 학교에서 이온 반지름은 안 했죠. 원자 반지름만 얘기 나왔잖아. 그쵸? 이온 반지름 안 했지?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없어. 이온 반지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 정도만. 요 두 개만이. 이온 반지름을 배우면 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교육과정에 원래 개정전에 화학원, 중학교 때 화학원 좀 배워봤냐? 2단원에 이거 다 배우잖아요. 유효액전화, 원자반지름, 이온반지름, 뭐 이온은 이제 다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아예 날라갔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아마 배울 일 없어. 그 대학교 가셔가지고 일반학 배우면 이제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그 단원이 아예 통으로 날라갔습니다. 알 필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니네 이제 1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이제 현주님이 가르쳐가지고 좀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근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유를 그냥 그럴듯하게 매칭을 시켜주는 건데, 자, 요거에 이제 주기율표, 사실 주기율표 뒤에 나오지만, 요게 이제 같은 주기이고, 요게 이제 같은 족이잖아요. 그쵸? 같은 족일 때 비교를 해봤어. 자, 여기 보시면, 전자 껍질이 이렇게 2개 있는 거예요. 전자 껍질이 이렇게 3개 있는 거예요. 전자 껍질이 이렇게 4개 있는 거예요. 그만해? 황구구증 걸리게 생겼죠? 5개, 6개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그래서, 같은 족일 때, 뭐 4족이면 14족, 15족이면 15족, 16족, 17족, 같은 족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원자반지름을 측정을 했더니 니네가 생각했을 때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커질 것 같냐 작아질 것 같냐? 커질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재봤더니 크더라 이거야. 왜 크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니네 지금 머릿속에 왜 크다고 니네가 생각을 한 거야? 뭔가 이렇게 테두리가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커진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유를 붙여버린 겁니다. 껍질 수가 그냥 많아지니까 큰다고 해버리자 이렇게 하면 이유를 붙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이유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커진다. 자, 두 번째는 이 같은 족에서 비교를 하는 건데 실제로 재봤더니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실제로 재봤더니 이렇게 갈수록 감소하더라 이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그쵸?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본 거야. 전자 껍질 수는 같은 주기니까 똑같이 2개, 똑같이 3개로 일정할 거 아니냐, 그쵸?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방금 우리가 살짝 이제 배우고 넘어왔던 뭐가 있었냐면은 유효 핵전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유효액전하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하가 커져. 유효액전하가 커진다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들 사실? 원자핵 플러스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한테 미치는 영향력이잖아. 그쵸? 야, 플러스가 마이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슨 력이야, 무슨 력? 내가 니네에게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병신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쵸? 다양한데 플러스가 마이너스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 력밖에 없어. 땡기는 인력밖에 없다 이거예요. 플러스가 플러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미는 거. 플러스가 마이너스에게 미치는 영향은 땡기는 것밖에 없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플러스고 저기 있는 마이너스, 내가 마이너스에 미치는 게 땡기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커져. 그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땡기는 게 좀 커진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장 바깥쪽 껍질을 더 땡기는 느낌이야, 덜 땡기는 느낌이야. 더 땡기는 느낌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진화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땡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줄을 좀 더 땡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똑같은 껍질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자가 좀 더
쪼그라드는 느낌이 나는 거죠. 라고 그냥 이유를 붙이는 거라고. 응? 이유를 붙이는 거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유액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쪼그라듭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원자 반지름은 여러분들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하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리튬이 있고 여기 CL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CL인데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리튬은 여기 있고 CL이 저기 있으면 왼쪽은 얘가 왼쪽이고 아래는 얘가 아래인데 누가 크냐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나한테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 안 물어보고 누가 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껍데기가 3개입니다. 껍데기가 3개이기 때문에 얘가 클 것 같나요? 라고 우리 책을 보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프 있잖아요. 약간 Y는 반비례 그래프가 생긴 거. LI는 여러분들 한 150 좀 넘죠. CL이 더 작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껍데기가 커져도 존나게 줄어드나 보다. 오케이? 그냥 그런 거지.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A, B, C를 내놓고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물어보겠냐? 이렇게 그림이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은 원자 반지름은 C가 커요, D가 커요? C가 큽니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며. 원자 반지름은 D가 커요, E가 커요? E가 크죠?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C가 커요, E가 커요? E가 크죠?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을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없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원자 반지름 사실 뭐 측정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6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이 학교 프린트도 있을 거예요. 중요하게 뭐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 원자 반지름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전자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보호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궤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모형이 사실 지금 이제 한참 유행이 끝나고 두쫑쿠보다도 훨씬 더 유행이 오래돼 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거 요즘 두쫑쿠 먹냐? 야, 두쫑쿠 그거 좋아하냐 니네? 안 좋아. 야, 근데 두쫑쿠 맛있던데 나는. 근데 두쫑쿠가 너무 비싸서 이제 안 먹는 거고요. 근데 두쫑코 하나 흥하니까 그 피스타치오 아무튼 그 뭐 있잖아, 카다이 뭐 그거 좋네. 뭐 팥빙수에도 넣어버리고 뭐 오만데 다 넣더라. 와플에도 넣어버리고. 진짜 우리나라 참 그래. 버터떡 맛있냐? 나는 버터떡이 오히려 별로던데. 근데 갑자기 내 음식 취향을 여기서 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아무튼 여러분들 보호 모형에 사달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아무튼 보호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적 원자 모형이라 했어요. 현대적 원자 모형이 있고, 이 현대적 원자 모형은 여러분들 키워드가 이제 뭐냐면 모르셔도 되는데 전자 구름 모형입니다. 전자 구름. 그러니까 이 전자가 사실 궤도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궤도가 링크, 그 아이스 링크처럼 딱딱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구름처럼 되어 있대요. 구름처럼. 오케이? 그래서 이 양성자가 이게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뭐 몇 개든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이렇게 되게 구름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거 궤도 자체가 되게 흐여멀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구름 안에 전자가 살짝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막 아예 생짜 처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설문지 걷어보니까 많이 없더라고. 그래도 한 번은 어디든 다 봤더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유결합을 할 때 우리가 전자 궤도가 있고 전자 궤도가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전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은 이 궤도 고리의 겹침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요게 이렇게 구름이 살짝 이렇게 이렇게 겹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름이기 때문에 궤도가 명확하게 설정이 안 돼.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건 뭐야? 원자 하나 딱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컴파스 딱 박은 다음에 재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 끝을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자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사진을 딱 찍잖아? 그러면 뭐만 사진에 찍히냐면은 이 궤도가 쫙 찍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원자 핵만 딱 사진에 찍혀. 그럼 끝이 여긴지 알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니네가 알다시피 공유결합을 하잖아. 그쵸? 비금속들이 공유결합을 하면은 끝이 명확하게 결정은 안 되는데, 사진을 찍으면요, 예를 들어서 O2, 뭐 F2, N2 이런 걸 사진을 찍으면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딱 두 개만 떠. 여기 전자 구름이 잘 이렇게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사진을 딱 찍으면 이 점 두 개만 딱 찍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잰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야, 그냥. 이 경계가 안 찍힌다고. 또는 이게 금속 같은 애들 있잖아. 나트륨 같은 애들은
이온이잖아. 아니 이온이 아니라 그 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안 하거든요. 그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고체긴 한데 고체 상태의 원자를 존나 확대를 하면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고체는 입자들이 이렇게 따다따다 붙어 있잖아. 그쵸? 액체는 좀 띵띵한 기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찍어서 2로 나누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공결합을 하고 누구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비활성 기체의 상황이고요. 얘네는 공결합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오케이? 하질 않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따다따다 붙어있는 형태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금속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고체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비활성 기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끓는 점 녹는 점이 엄청 낮거든. 그냥 고체로 가려면 온도를 존나게 개 낮춘 상태에서의 고체이고 얘는 그냥 고체야. 아무튼 지금까지 한 2분 3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애들마다 누구는 금속이고 누구는 뭐 존내 과하게 얼려야 되고 누구는 또 뭐 이중 결합을 하고 누구는 삼중 결합을 하고 뭐 이런 게 다 다르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관되게 컴파스로 딱 해가지고 찍기가 되게 어렵다 이겁니다. 결론은 이런 애들은 그래서 오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 물어보지도 않아요. 오케이? 그냥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프 보시면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 이런 애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교재마다 원자 반지름 값이 다 다릅니다. 왜? 측정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원자 반지름 문제에선 18쪽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결론 뭐라고? 결론 뭐라고? 스피드 게임 딱 하듯이 길 가다가 딱 나를 만났어. 내가 원자 반지름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왼쪽 아래 바로 튀어나와야 돼. 오케이? 막 진짜로 예전에 이거 좀 이런 얘기를 사실 요즘 세상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사회적 반향이라고 해야 되나? 클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겠다. 오케이. 얘기하면은 경찰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이런 합법 사실 좋지 않은데 할 거만 하고 말 거 말아야 되는데 이거 얘기해? 이거 편집해? 아주 예전에 나도 피가 한참 끓던 한 5년 전, 6년 전 수능 수업을 할 때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일 거 아니야, 그렇죠? 남자 화장실에서 남학생 딱 만났어. 수업을 듣는 남학생 만나가지고 내가 유일전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쉽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틀어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다가 그럴 일도 있을 수 있다.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65페이지 짝도 넘어가셔가지고 즉답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얘들아. 즉답이. 내가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 여러분들 65페이지 보시면 이 주기율표의 변천 과정 바로바로 나와야 돼. 화장실에서 만나면 나 물어본다 우리 남학생들이. 자, 주기율표의 변천 과정이고요. 자, 여러분들 불, 흙, 공기, 물. 아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이런 거를 왜 이거 하고 있냐고. 학교에서 했어 안 했어 이거? 살짝 얘기하고 넘어갔죠. 근데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지만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이거 약간 그런 거잖아.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이 그 어렸을 때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불의 신, 물의 신, 뭐 흙의 신 뭉쳐가지고 뭐 대포 쏜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쵸? 그런 느낌이고요. 라부아제 여러분들 요것도 그냥 그렇습니다. 라부아제는 그냥 물 분해 실험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할 건 이제 뭐냐면 그 그림을 보셨을 때 물 그리고 주철관의 그 질량이 증가한다라는 건데요. 산소를 붙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산소를 붙이겠다라는 거고 결론은 여러분들 뭐 나와 있네요. 뭐 이거 그냥 학교 프린트 있는 거 그림 내가 그대로 땄던 것 같거든. 아닌가? 수소와 산소가 합해진 물질으로 원소가 아니다. 원소와 원소가 아닌 거의 차이점은 뭐죠, 여러분들? 원소는 종류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죠? H면 H, O면 O 이렇게 있는 거고 H와 O가 붙어있는 H2O 이런 거는 화합물이다. 이렇게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나는 100%라고 보는데 이제 혹시 몰라서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수소기체가 모아진다. 그냥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기체가 모아진다. 뭐 전혀 내가 봤을 때 이걸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약간 이런 거죠. 굳이 따지면 H2O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철이 있어요. 철.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통과하는 도중에 이 철이 이 산소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는 거는 H2 수소기체만 모아진다. 그냥 이게 결론이죠. 철이 산소를 만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산화철이 되거든요. Fe2O3라는 산화철. 나쁘게 얘기하면
녹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화철이 되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철 혼자 있을 때보다 뭔가 산소가 와서 붙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질량이 증가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물이 산소를 뺏기니까 철한테 산소를 뺏기니까 수소만 모아진다. 집기병. 좋습니다. 되베라인의 세상 원소설. 야, 이런데 한 문제 슬롯을 쓸까? 난 안 쓴다고 보는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물리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세 가지 원소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요. 거기서 말하는 물리적 성질은 뭐라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비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니네 다 알고 있잖아.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아이씨 이거 없어 이게. 세 개씩 묶으면 거기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칼슘, 스트론튬, 바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밀도나 원자량이나 녹는 점이 가운데 게 양쪽에 뭔 평균처럼 느껴져요. 지금 약간 산술 평균처럼 느껴지잖아, 그렇죠? 40, 80 얼마, 140, 1.5, 2.6, 3.6, 3.7, 840, 770, 700 대충 그렇잖아, 대충이. 그래서 이게 약간 등차 수열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데베라이너는 키워드가 새쌍. 다음 페이지 뉴렌즈. 뉴렌즈 보시면 뉴렌즈는 여러분들 키워드가 원자량 순서죠. 원자량 순서.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8번째마다 비슷한 순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왼쪽에 보시면 현재는 18쪽 원소를 찾았기 때문에 9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쨌든 원자량 순서가 포인트고요. 맨델레프 형님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죠. 자, 맨델레프 형님은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가운데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 원자량. 최초의 주기율표. 최초. 근데 이 형님이 지금 여러분들 원소가 몇 종류 정도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몇 종류? 그래, 대충 120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63개 정도면 지금 기준으로 몇 개 정도야? 대충 절반밖에 없잖아, 그렇죠? 절반을 가지고 꾸역꾸역 연병을 떤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빈칸으로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그래서 야,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잖아, 그렇지?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했고,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되었다. 최초의 주기율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맨델레프 원자량 순서입니다. 뉴렌즈도 원자량 순서, 맨델레프도 원자량 순서. 모즐리 형님은 뭐가 키워드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한 겁니다. 원자 번호. 그래서 니네가 지금 외우고 있는 수엘리 배봉탄 질산풀네나마 알규이당 염화크 깔깔깔깔깔깔은 뭐죠? 미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처음에 니네 주기율표를 어디서 처음에 인터넷에서 배웠는지 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배운 게 사실 좀 오래 가잖아.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과학선생님이었는데 이 새끼가 참 좋은 사람인데 가끔 야마가 한 방씩 이빨이 돌 때가 있어. 그래갖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별로야. 너무 별로.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40살이 안 됐던 되게 형 같은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임마가 그 주기율표를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산토끼 토끼야 이 노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헬리 배붕탄 칠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깔깔깔깔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게 아직도 20 몇 년이 지났는데 금맛 때문에 마지막에 깔깔깔깔깔 혼자 예병 떨고 앉아있대가 얘들아 죄송합니다. 그게 한번 처음에 배우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모듈의 주기율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 여기는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오른쪽에 가로줄이 주기죠, 그쵸? 주기는 전자 껍질. 오케이. 족은 원자과 전자. 전자 배치는 사실 뭐 1시간 정도는 아니어도 30분 이상 한번 배치를 해봐야 되는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 아끼려고 좀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밑에 주기율표 그냥 그렇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3에서 12족이 빠진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죠, 그쵸? 1, 2, 13, 15, 16, 17, 18, 19 이렇게 19는 없지. 17, 18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무슨 원소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전형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있는 전형적이다. 실제 영어로 typical element예요. typical. 오케이? 전형적이다. 변수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전이 원소는 변수가 존나 많아. 그래서 안 배운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가시면 금속과 비금속 여기 굉장히 쉬워요. 아까 얘기하시고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또 얘기하시고 자, 여러분들 금속은 여러분들 정의가 양이온 되기 쉬운 거죠. 금속성이 크다. 전자를 잘 잃는다. 비금속은 여러분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금속이 아닌 거를 비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금속이 아닌 거를 비금속 원소. 근데 금속은 전자를 잘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비금속은 전자를 잘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 이게 아니라 금속은 전자를 잘 잃고 양이온이 된다. 비금속은 전자를 아니 그러니까 금속이 아니면 된다고. 금속이 아니면 된다고. 근데 비금속에 포함이 되는 게 누구냐면은 18쪽 애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18쪽 애들은 여러분들 양이온도 잘 안 되고 음이온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18쪽을 제외해야 전자를 잘 얻는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왼쪽 작은 그림 나와 있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하는데 비금속성이 가장 큰 거는 비금속성 없어. 얘는 금속이 아니어서 비금속이지만 비금속성이라는 건 뭐야? 비금속성이라는 거는 전자를 잘 잃고 음이온이 잘 되는 걸 비금속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8쪽 애들은 비금속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얘가 짱짱맨이다 이거야. 비금속성의 왕. 오케이? 좋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금속 원소 비금속과 금속과 비금속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에 BSIGAS 붕소, 규소, 저마늄, 비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C계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썼었죠? C계는 반도체,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의 종류 원료였죠. 그래서 붕소, SI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금속은 뭐 내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거 이제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금속인데 되게 금속과 비슷하다 요거였는데 지금은 아예 제3의 성별을 만들어 버린 것처럼 금속, 비금속, 준금속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33번 바로 갈게요. 여기 쉬우니까 내가 그냥 좀 빨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 너무 자세하게 하면 기분 더럽잖아요. 그렇죠? 자 가는 여러분들 금속이고요. 나는 준금속이고 다는 비금속입니다. 가 영역에 속하는 원소들은 전자를 잃기 쉽다. 개동그라미. 니은 대부분 고체입니다. 금속은 고체죠. 그렇죠? 디귿.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에 있는 준금속. 리을 존나 X. 미음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참고로 여러분들 그 위에서 이 그림이 없어. 야 금속 7개 체크할까요? 여러분들 금속 7개 68페이지 위에 간이 주기율표에서 금속 7개 체크하겠습니다. 누가 금속이죠?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렇죠. 물론 여기 갭이 존나 커. 1족, 2족 사이에 3에서 12족이 다 있고요. 13족 크카. 오케이. 이 7개만 금속입니다. 7개만. 미음 동그라미 중금속은 붕소, 규소, 저마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비금속. 다 동그라미요. 리을 X. 자 비읍 금속은 비금속에 비해서 열과 전기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존나게 잘 통하죠. X. 왜 그렇죠? 자유전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또는 뭐죠? 그 에너지 갭이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도체, 부도체, 반도체 우리 할 때. 숏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금속은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여러분들? 금속은 안 부서집니다. 금속은 안 부서지고 그 얘기는 그냥 금속은 안 부서져 얘들아. 비금속은 잘 부서집니다. 땡. 금속은 약간 여러분들 액체 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별게 다 있더라. 뭐 빵 모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만지면서 이렇게 그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안정이 얻어져. 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빵 모양을 만져서 그 뭐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그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하겠거든. 근데 그 빵 모양을 이렇게 맡아봤냐? 존나 빵 냄새나. 그 빵 냄새를 어떻게 구현한 거야? 진짜로.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자 COX. 니네 그 소품샵 이런 거 좋아해? 소품샵? 막 이게 지나가다 보면 소품샵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끈도 팔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젓가락 받침대도 팔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근데 소품샵을 태어나서 들어가 본 적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녀가 이제 소품샵을 좋아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구경하는 거야. 꼭 뭐 사면 사고 뭐 인형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소품샵을 딱 들어갔는데
그런 게 있는 거야. 근데 나도 사실 이제 그런 거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 요즘 애들이 이런 걸 만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데.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빵이니까 혹시 하고 맡아봤는데 진짜 존내 빵 냄새가 나더라고. 어떻게 구현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샘플을 다 한 번씩 만져봤을 텐데 사람 손 냄새가 안 나고 빵 냄새가 나더라고. 자, 이응 가형에게 속하는 원소들은 대부분 광택이 있고 광택이 없다. 그렇죠. 동그라미. 그래서 틀린 게 라, 바, 사 요렇게 틀렸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진짜 잠깐만 몇 분이야? 40분? 47분 어때요? 47분. 47분에 여러분들 알칼리 금속 할로젠 보고 73페이지까지 오늘 하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잠깐 쉴게요. 네.